저는 68세 윤명선입니다. 추석 아침 저는 50년을 부엌에서 살아온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전처럼 나물간을 맞추고 전을 부쳤어요. 제 손이 기억하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몸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상석은 사돈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순간 사돈 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세 드시면 진명이는 젊은 사람 앞으로 미리미리 넘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제 자리를 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딸 윤다혜와 사위 배연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상위를 오가는 그릇소리 사이로 사위가 종이 한 뭉치를 내 앞으로 건넸습니다. 어머님,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의 온도를 한순간에 떨어뜨렸습니다. 추석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0년을 부엌에서 살아온 손이 다시 칼을 잡았어요. 손목이 시큰거려도 전처럼 나물간을 맞추고 전을 부쳤습니다. 제 손이 알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 뭔가가 달랐습니다. 식탁 상석, 늘 제가 앉던 자리. 그곳에는 사돈 강미숙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자는 이미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연세 드시면 진명이는 젊은 사람 앞으로 미리미리 넘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제 자리를 정해주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 윤다혜와 사위 배연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상 위를 오가는 그릇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종이 한 뭉치를 내 앞으로 건넸습니다. 어머님,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창업대출의 보증인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바로 실행되거든요. 나는 그 순간 내 집의 문고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시장 조사와 매출 추정치를 조목조목 읊었어요. 딸은 우리도 더는 시간이 없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 결정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두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연대보증. 그 옆에는 근저당 설정이라는 생경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힐 빈칸이 선명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보자. 그제야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끼리인데요. 뭐 어차피 집 딸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경계가 이자율처럼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선 어딘가에 제 이름이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식탁 끝에 놓인 제 젓가락은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고민을 들고 친구 문자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자연이 물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0년의 부엌 생활, 상석에서의 벗겨짐, 그리고 보증인의 빈칸. 오래된 전기포트에서 끓는 물소리가 났어요. 유자차 향이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자연은 내 말을 끝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명선아, 내 도장과 통장을 내가 직접 챙겨.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남은 게 뭔지 하나하나 확인하자. 말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등뼈를 세우게 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자 유난히 허전하고 가벼운 표정이 남았어요. 그것이 제 진짜 얼굴일까? 아니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린 얼굴일까?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낮 자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제 방 장롱 아래 서랍. 오래 열지 않았던 칸이 있었어요. 그 안엔 갈색 끈으로 묶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1972년 분할 등기 관련 고조부 윤석만 소유이며 손으로 만져본 종이는 눅눅했어요. 글씨는 바랬지만 도면의 경계선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1990년대에 온 집원 변경 안내 공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 임야는 서류가 꼬여서 못 건드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보였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 무언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자연히 말했습니다. 이거 조상 땅 찾기 이야기랑 비슷해. 지적 편입이 바뀌면서 권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구청 지적과에서 열람을 신청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오래된 자료를 뒤적이며 제 이름과 고조부의 이름을 교차 확인했어요. 희귀한 케이스인데요. 공원 조성 구역 편입 과정에서 보상여비가 미이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권리 승계와 소유권 보전 등기만 깔끔히 정리하면 수용보상금 제여비가 가능합니다. 오래 끌수록 이자도 붙어요. 제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눌려있던 이름이 서류 위에서 내 쪽으로 되돌아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상속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재적등본. 절차는 복잡했지만 길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대보증 서류와 보상협의서 초안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내 등을 빌려가겠다는 종이, 다른 한쪽은 내 등을 돌려주겠다는 종이었습니다. 선택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선택이.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신탁 설계를 병행했어요. 혹시라도 딸과 사위가 엄마를 모시겠다는 말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돈의 흐름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첫째, 보상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의료비만을 위한 본인 명의 신탁계좌로 분리할 것. 둘째, 손주 교육비는 용도 지정 신탁으로만 지원할 것. 셋째, 거주하는 아파트는 끝까지 4명의 유지. 넷째, 누구의 사업에도 담보보증 불가. 서류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법무사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존의 문제라는 것을. 몇 주 뒤 도시공원 조성 보상 제어비가 타결됐습니다. 보상금 명세표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 만큼 과장된 액수는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남은 시간을 지탱할 만큼 충분한 액수였어요. 그 돈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남겨주신 것이었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었고 이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사돈과 딸, 사위가 모였어요. 저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이제 제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제가 스스로 되찾은 자리였거든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서류는 저는 봉투를 식탁 중앙에 놓았어요. 연대보증 거절 통지서, 유언장 초안, 신탁 설정 확인서, 그리고 보상금 입금 확인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누구 사업에도 보증 서지 않아. 내 노년의 비용은 내가 마련했다. 손주 학비는
신탁으로만 지원할 거야.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사위의 표정에서 낙엽처럼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돈은 더 말랄 게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딸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딸이 속삭였어요. 엄마의 보증 없으면 우린 어떠하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연대 보증은 그런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쪽으로 난 창이 오후마다 햇살을 쏟아냈어요.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먹을 갈며 저는 내 이름 세 글자를 힘있게 써보았어요. 윤명선. 점과 획 사이의 숨을 고를 때마다 나는 내 삶의 호흡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학원비는 매달 신탁에서 자동으로 나갔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을 내가 설계했다는 사실이 내 어깨를 펴게 했어요. 어느 저녁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엔 내가 밥할게. 나는 짧은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그땐 내가 손님하지 뭐. 초대해줘. 상석은 자리를 차지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내 등기장 속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낸 날부터 저는 다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보증 서지 않는 대신 나에게만은 확실한 보증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 세 글자의 주인이 되는 날까지. 나는 나를 저버리지 않는 대신 나 자신이 내 삶의 상석을 지킨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보증인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자신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등을 구부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한정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등은 담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가족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자신의 상석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